진짜 죄책감은 눈물로 표현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지. 장례식장에서 나간 뒤로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걱정해요? 내 자식도 아니고. 이것도요. 이거는 왜 제니 씨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축하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축하요? 강규철 회장의 장례식장.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황기찬은 빈소 한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움직임에는 미세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찬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가를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마치 눈물이 흐르는 척 연기하는 듯. 그러나 그의 눈엔 단 한 방울의 물기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슬픔에 잠긴 아들로 보았고 몇몇 기업 인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기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켰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그의 낮은 목소리는 침묵 속에 울려 퍼지고 조문객들은 고개를 떨구며 안타까움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유족들을 위한 사죄도 아니고 아버지를 향한 애도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된 언론과 기업 인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나는 회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연출. 그는 장례식장을 자신의 무대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빈소 뒤편 YL그룹의 중역들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일부는 의심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기찬은 그런 시선조차 여유롭게 받아냅니다. 이 순간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손은 여전히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고 눈가는 붉지만 젖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권력을 향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죠. 이 장례식, 이 연기, 이 눈물 없는 슬픔은 앞으로 기찬이 벌이게 될 거대한 권력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강세리는 이전과는 달리 검은색 롱코트에 간소한 화장을 한 채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빈소를 향해 똑바로 걸어 들어갔죠. 그 순간 그녀를 눈여겨보던 도유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유경은 천천히 세리에게 다가갑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하던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함이 감돌았죠. 유경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인이 신랑이랑 사귀는 거야 지금? 순간 세리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며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정돈하며 부드럽게 웃어 보입니다. 전 마음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숨기거나 부끄러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은 뻔뻔할 정도로 태연했고 오히려 유경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 했어요. 유경은 세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연했고 더 이상 타협도 중재도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조우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최자영은 수위보다 더 붉은 입술을 짙게 바르고 마치 무대에 오르듯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돈된 머리와 선명한 화장은 그녀의 등장 자체가 의도된 퍼포먼스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웅성거림이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트렸어요. 하지만 자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곧장 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진 첫 마디는 다름 아닌 절규였습니다. 강규철, 이게 끝이야. 너 그렇게 나 혼자 두고 가. 이 사기꾼. 그 말에 장례식장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말리려 했고 누군가는 당황스러움에 발걸음을 멈췄죠. 그러나 자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울분은 슬픔이 아니었고 오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감춰진 채 눌러왔던 분노, 배신,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었죠.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을 듯 엎드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기찬을 찾아보았고 곧장 다가가 그의 뺨을 거세게 후려칩니다. 내가 여길 지켜. 넌 상주 자격 없어. 나가. 기찬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자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엔 원망과 절망 그리고 수치심까지 엉켜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최자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폭로였고 감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억눌린 진실이 터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한쪽에서 조용히 울던 강승우는 자영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그럼 난 누구예요?
내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영은 차갑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그 말에 승우는 무너져 내리고 엄마가 날 대신에 감옥 간 거잖아요 라며 흐느낍니다. 이제 출생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해요. 장례식 당일 분위기가 무거운 와중에 한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강 회장 사망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인한 심장마비, 고인에 대한 책임 공방 논란 가열.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곧바로 언론과 SNS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은 인사들 중 일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동요하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해요. 정윤희는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라며 망연자실해하죠. 그녀는 도의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 전체가 언론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한편 정호성은 뉴스를 접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우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미란을 쳤습니다. 이건 누가 흘린 정보입니까? 누군가 일부러 언론에 조작된 프레임을 던졌어요. 장례식 당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오해나 추측을 넘어 YL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파장이 되었어요.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주가에도 영향이 미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부 인사들 사이에선 이건 기획된 보도다라는 소문까지 퍼지며 장례식장의 침묵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갑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야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전면전에 나서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호성을 붙잡은 강미란. 김도희 대리요. 제 조카입니다. 그녀는 정호성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을 덧붙입니다. 장례 끝나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이 좀 있어서요. 장례가 끝난 후 노숙자의 집 앞 골목. 흐린 하늘 아래 강세리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남자아이. 초조하게 문 앞에 멈춰선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낯익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노숙자는 예상치 못한 인물 앞에서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죠.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기찬 씨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어머님의 친손주예요. 그 순간 시간은 정지된 듯 고요해지고 노숙자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노숙자를 바라보다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죠. 작고 따뜻한 손. 그 손끝에 닿는 순간 노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복받친 듯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강세리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말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받아주셨으면 해요. 노숙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대신 문을 넓게 열어젖힙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선 세 사람. 그리고 잠시 후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래 얘가 내 손주구나. 기찬이 핏줄.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찬과 세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불륜이라는 단어로 규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가 아닌 아이에게 이어진 생명의 이야기였고 누군가의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노숙자의 집안에는 기묘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용서를 준비했죠. 그렇게 세리의 한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가슴 아픈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기찬을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죠. 하지만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유경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세리의 당당한 행동은 그 끈을 하나씩 조용히 끊어놓고 있었어요. 제인의 귓가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스며들었고 세리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인은 불안으로 손을 떨었고 미간을 찌푸린 채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던 생명의 존재가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제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벽을 짚고 화장실로 향하지만 그 몇 걸음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어요. 배 아래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고 그녀는 복도를 걷다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릅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제인의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어요. 유경의 말없는 침묵, 세리의 뻔뻔한 시선, 기찬의 애절해 보였던 눈물조차 이젠 믿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 침대 끝에 앉은 제인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울고 있었죠.
눈물이 흐르다 멈추고 다시 흐르고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정말 나만 몰랐던 거야. 나만 바보였던 거야. 그 순간 또다시 찌릿한 통증이 그녀의 배를 관통하고 제이는 이를 악물고 몸을 구부립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불을 움켜쥔 채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참아보려 하지만 이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보내는 경고였죠. 제이는 이제 혼란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마음속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자신의 몸에 깃든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는 것도 모두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왕의 집 17회 배신은 뿌리를 내렸고 진실은 무덤에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